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가치평가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치평가를 가급적 현실에 가깝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나 매수가 합리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부동산 가치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먼저 책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남우현이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책이고, 이 내용은 보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리고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결정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도 나올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 위원장님.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상 가격이란 부동산의 정상 가격이란 무엇을 정상 가격이라 하느냐? 정의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 이걸 정상 가격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충분히 제대로 받도록 받았을 때의 정상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적정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게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네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산정의 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의 원칙. 당연히 이제 모든 제한은 수요와 공급의 파워의 힘에 의해서, 힘 겨루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대체 원칙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유사한 효용 가치를 갖는 대체재의 그 현행 가격이나 임대료를 가지고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추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했을 때의 가치. 이 부분은 뭐 부동산학 개론에 나온 얘기라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계산하고 있는 수익 환원법 기준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환원율, 이것은 이제 기대 이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로 나누면 된다. 근데 이익이 항상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번에 우리 엑셀 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 순영가법, NPV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은 다 똑같을 거라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얘가 지금 현재는 월수입이 낮지만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 어떤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과다 또는 과소평가받게 이렇게 되니까요. 그 NPV법은 그 엑셀 시트에 넣으면 자동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5년 차에 그 건물의 잔존 가격을 넣게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 건물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보지만 그게 이제 급격한 그 가격 차이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득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받는 모든 가능한 만실 상태의 이득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사실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제 거기서 공시를 대소충당금을 빼고 나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 빼고 나면은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그 순영업 소득에서 다시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빼고 뭐 법인세를 빼면은 이제 순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그 환원율을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순영업 소득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뭐 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 받았을 때 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편법인 거죠.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죠. 기대 수익률이 뭐 강남은 뭐 20% 3% 얘기하고 뭐
또 어디 지방은 5%, 6%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각 지역마다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동산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이클들이 다시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포캐스트가 바뀐다. 성장성이 바뀐다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률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무위험률에다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플러스 위험률을 더한 겁니다.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미 국채의 이자율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자산들의 이제 이익률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붙여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씩 더 한 2% 정도 더 얹게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은행 이자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고 봐서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따라서 그 안정성에 따라서 이 위험성에 대한 지표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원율이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조사 부분인데 시장에서 나오는 가격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 평가한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물 가격을 원가법으로 공제한 다음에 토지 가격을 도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다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유사한 건물을 찾기 위해서는 뭐 지역이 비슷한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 법적 제한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적인 그런 병원도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환원율은 그런 거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거래 사례의 매매가 그다음에 이제 총 소득에서 영업비를 뺀 다음에 그 영업 소득을 매매 거래 사례로 나누게 되면 이제 외부 거래 사례의 환율들을 추출하게 되고 그 평균 환율을 가지고 이 지역의 환율은 얼마니까 나도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투자한다면 판매한다면 이 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를 선정할 때 아까 나눌 때 이 그 지역의 이 평균 환율로 나눠서 수익을 나눠서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부동산 소득을 예상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연소득 나누기 환원율 해버리면 그 소득이 앞으로 쭉 똑같다는 그런 전제하에인데 향후에 바뀔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들 많이들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트렌드 그래프로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동산이 뭐 특별한 사정으로 싸거나 비싸게 계약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시장 가격으로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원위치 될 거다라고 조절해서 그 향후의 가격을 넣고 그 다음에 MPV법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가치를 도출해야 됩니다. 원가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다가 계산하기 쉬운 건물 가격을 빼서 계산을 하지만 건물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 가치를 계산을 해서 빼야 되는데 이 건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다가 감가액을 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멋지게 하니까 보통 퍼센트로 연간 얼마 해서 퍼센트로 보통 환산해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건축 단가에다가 면적을 거쳐서 면적을 곱해서 재조달 원가를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할 때는 그 내용 연수에 따라 가지고 감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이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잘 적용을 안 하지만 여기다 플러스 감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그 여기 보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인에 의해서 얘가 비교 표준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을 당연히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택이나 토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먼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건물가 같은 경우는
건물 원가에다가 40년을 보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0년으로 본 다음에 최종 장가율을 10%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은 이제 전체 아파트 가격에다가 방금 그렇게 계산한 그 건물 가격을 면적으로 나눠서 평당 토지 가격을 계산하게 되죠. 뭐 예시는 뭐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토지 가치 플러스 건물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토지 가치를 계산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따랐을 때 가장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주거용 토지는 아파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철거비하고 재개발 리스크 프리미엄을 빼면 그것이 단독주택 택지의 이제 토지 가격이다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 계산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이분이 제시한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 택지는 아파트 토지 가격의 50% 정도가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의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미만이면 재개발해도 수익성이 나오고 이게 너무 넘으면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부분입니다. 농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유용 이용의 원칙을 봤을 때 농지의 가장 큰 그 효용 가치는 사실 농사 작물을 가지고서는 그 효용 가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가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이용은 대지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다음에 사용됐을 때 가치를 최유효 이용의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지 가격에다가 빼는 것이 전용 비용하고 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빼서 계산하면 되고, 아까 아파트의 경우,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농지 효율 비용은 50% 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농업진흥구역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40% 보농업보호구역은,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외에는 한 60% 이런 정도가 농지의 적정한 체류 원칙에 의한 토지 가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동시에 원가를 고려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한도는 제곱미터당 5만 원 정도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비 부분을 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농지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산지를 하게 되는데 산지의 최유효 이용의 가치는 무엇일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지를 그냥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꾸는 것으로는 그 산지 가격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의 우리가 보통 거래되는 토지가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산을 개발한 가치가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개발을 했을 때총 개발해서 팔 수 있는 매출 금액에다가 빼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빼주는 건데, 그 비용 빼주는 것은 취득 원가와 개발 비용이 있다. 취득 원가는 이제 원가에다가 취득세를 더하는 뭐 간단한 건데,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공사비 플러스 인허가 비용이다. 여기서도 인허가 비용이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존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허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지의 산의 그 형태 자체가 너무 경사가 가파르거나 하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분류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보존산지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준보존산지 중에서도 경사가 21도 미만의 그런 토지인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인목의 그 퍼센트가 51%를 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절차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목 번수가 51% 미만이고 경사가 도가 낮을 때 그럴 때 허가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가치 평가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봤을 때 산정되는 금액보다 더 매매가가 낮을 때 그런 낮은 때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그 추천할 만하다라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 이제 그래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지금 실제 내재 가치보다 아까 그렇게 계산한 가치보다 더 높이 가고 있죠.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안 좋은 외적인 경제적 상황들이 오면은 한꺼번에 푹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외적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고 그냥 쭉 스테이하면서 장기 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내재 가치와 동일한 선에 만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오르지 않고 쭉 가는 경우도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그 행위 제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한이 되고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이제 허가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 허가 부분은 허가권자가 그 규모에 따라서 진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비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보시면은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이런 보존 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여기 쭉 보시면 요거는 개발해도 된다라고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지를 사거나 투자를 할 때 참고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살 수도 있고 또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의 30%를 전용 분담금으로 낸다 그랬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준보존산지는 5,000원, 보존산지는 6,700원, 그리고 이제 제한지역은 10,000원 좀 넘는 이런 금액을 평당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봤고요. 이 부분들은 고려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